미국의 만화 아메리칸 코믹스를 대표하는 대명사라면 마블과 DC겠죠. 마블의 대표주자가 스파이더맨과 헐크라면 DC의 대표주자는 슈퍼맨과 배트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트맨 시리즈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경우 스탠리가 영상화에 대한 제약을 까다롭게 건 탓인지 작품마다 나오는 피터 파커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머리는 좋지만 돈은 없고 처음에는 항상 직접 만든 수술을 입어서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죠. 하지만 배트맨 시리즈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인지 시리즈마다 그려지는 모습이 감독과 각본가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배트맨의 실사화는 1943년 콜롬비아 픽처스가 제작한 단편 드라마 시리즈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열풍을 받아서 1966년 드디어 배트맨이 정식 극장판 영화로 제작되었죠. 하지만 여태까지의 작품들은 우리가 아는 배트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화로 제작되었기에 깊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커라는 영화에서 깊이 있는 빌런을 보신 분들께서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여태까지 시리즈에서 조커는 그냥 배트맨에게 당하는 악당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배트맨이 이런 단순한 히어로물에서 인간이란 주제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팀 버튼 감독이 제작한 배트맨부터였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인간적인 고뇌에 찬 불완전한 영웅 브루스 웨인을 그려내기 시작한 영화이며 그 첫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후 배트맨 실사 영화의 원형이자 기초를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색이 전혀 다른 놀란 감독의 영화조차 이 작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 영화 1등 고시는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였습니다. 히스 레저의 조커가 워낙 떠서 묻힌감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조커의 연기는 작품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압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분위기라는 게 일반적인 미국이 아니라 팀 버튼이 만들어낸 고딩 양식의 가상의 공간임을 감안하면 이 배우는 감독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 세계관의 위력을 키우는 대활약을 한 셈이죠. 개인적으로는 배트윙이 달과 겹쳐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작품은 크게 흥행합니다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2년에는 배트맨 리턴스가 개봉됩니다. 이 작품의 빌런은 미셀 파이퍼의 캐트먼, 데니 드비토의 펭귄맨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배트맨 영화에는 빌런이 둘씩 나온다는 법칙이 생겼습니다. 작품의 고딩 양식은 더욱 짙어져서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떠오를 정도였죠. 이 작품은 전작보다 못했지만 제작비의 4배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워너의 경영진이 이 수치를 불만스럽게 생각한 거죠. 원작자인 밥 케인은 아주 극찬했지만 정작 팬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흥행이 안 좋았죠. 결국 팀 버튼의 3편 기획은 거부당하고 팀 버튼은 후속편인 배트맨 포에버의 감독에서 밀려나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 배트맨은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95년작인 배트맨 포에버, 97년작인 배트맨과 로빈이 기대 이하의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95년작 배트맨 포에버는 리들러 역을 한 짐 캐리 연기가 뛰어나기라도 했지 97년작 배트맨과 로빈은 좋은 배우들이 연기에서마저 헤매는 영화였습니다. 제18회 골든 라즈베리상을 작품상을 비롯 9개 부분이나 수상할 정도로 형편없는 영화로 취급받죠. 오죽하면 감독인 조엘 슈마허가 배트맨을 망쳐서 미안하다며 공개 사과를 했겠어요. 흥행도 안 좋았기 때문에 조엘 슈마허 감독의 5편도 당연히 취소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워너브라더스의 간부들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배트맨을 맡은 감독들은 기존의 어린이 활극에서 벗어나 어른들도 공감하는 진지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워너의 간부들은 영화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야망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영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영화로 만들려고 압박합니다. 3, 4편의 캐릭터들, 특히 4편의 캐릭터들이 연기가 과장되고 아스트라라는 외모를 지닌 것은 이것 때문이죠. 특히 원작에서 복잡한 내면을 지닌 빌런 투페이스가 주책 바가지로 전락한 것은 팬들의 비난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이후 배트맨의 영화화는 한동안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무려 8년간의 공백이죠. 이렇게 끊어진 배트맨의 명맥을 다시 살린 것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놀란 감독은 조엘 슈머와 마찬가지로 여원을 기반으로 한 진지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2005년 배트맨 비긴즈가 개봉됩니다. 처음 봤을 때 캐스팅의 화려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리스턴 베일, 모건 프리먼, 리암 니슨, 마이클 케인, 워타나베 켄 등 연기 잘한다는 배우는 다 모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케어크로우 역의 킬리어 머피가 눈에 띄었습니다. 짝중에서 브루스 웨인은 라스 알굴의 제자였지만 이후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라서게 되지요.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티브를 딴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 알굴은 소돔과 같은 고담시티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악의 원천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브루스 웨인은 고담시티가 소돔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중에 선한 사람까지 희생하는 것은 대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라스 알굴을 무너뜨리고 별개의 자경단으로 활약합니다. 이런 스토리라인은 놀란 트릴로지 3부작에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기존의 배트맨이 선한 영웅임에도 사회망에서 벗어난 존재였다면 놀란의 배트맨은 과연 그가 진정한 선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브루스 웨인은 이런 대사로 의문에 답변하지요. 인간의 본성은 행동으로 결정된다. 이는 놀란 3부작에 걸쳐 계속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배트맨 비긴즈는 작품성은 아주 좋았지만 흥행은 아쉬웠습니다. 보통 영화는 제작비에 2.5배를 벌어야 다음 작품을 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1억 6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3억 7,185만 달러 벌어서 기준 이하로 벌었거든요. 워너 내부에선 당장 중지한다는 의견과 속편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액션이 별로였어요. 놀란 감독은 액션을 찍을 때 꼭 카메라를 끌어서 상반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전체적인 액션을 파악하기 힘들고 동세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아쉬운 액션은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물론 최신작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전설의 작품 다크나이트가 개봉됩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시작된 모호한 정의라는 개념은 아예 타이틀에서 배트맨을 빼면서 더욱 강조됩니다. 심지어 OST에도 그동안 들어가던 배트맨의 테마가 없어요. 아니 아예 히어로의 테마곡 같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두 가지 선율이 싸우는 음악들 뿐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듯 내내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배트맨은 영화 초반에 자경단을 때려잡죠. 그러다 그 자경단은 배트맨에게 일갈합니다. 대체 너와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이 작품의 배트맨은 선과 악의 경계에서 춤추는 이중적인 캐릭터죠. 이를 조커라는 캐릭터가 극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연필 마술까지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공포를 부추기던 조커는 마지막에는 긴급 피난, 카르네 아데스의 판자 이론까지 보여주며 조커가 악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악을 보여주는 거울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정의였어야 할 배트맨은 오히려 개인정보까지 활용하며 악인같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투페이스를 처단하기 위해 배트맨이 악이 되는 전개는 대체 다크나이트는 누구인가? 정의는 누구인가? 아니 우리가 세상을 정의로 재단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지요. 이 영화의 백미는 바로 히스 레저의 조커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그는 전설이 아니고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배우가 애드립하면 촬영장을 뒤집어버린다는 그 놀란 감독이 히스 레저의 애드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찍으라고 지시했다죠. 조커와 혼연일체를 넘어 작품의 의도를 100% 이해하고 연기를 극대화시킨 신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마이클만의 1995년작 히트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는 각각 경찰과 범죄자지만 사실 이 둘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존재죠. 그들은 경찰, 범죄자라는 사회 지위에 따라 분류될 뿐 사실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테마 외에도 그 유명한 오프닝도 히트에서 따왔다고 할 정도면 정말 강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2012년에는 놀란 트릴로지의 최종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됩니다. 이 작품 아마 놀란 감독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로 주제는 다 말했다는 말도 예전에 했으며 작품의 완성도도 좋고 메시지도 좋지만 그 메시지는 이미 다크나이트에서 다 한 얘기거든요. 제 입장에서 이 작품의 이의는 배트맨은 한 개인이 아니라 상징이며 누구나 배트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2017년에는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됩니다. 이 작품은 워너브라더스가 많이 개입한 작품이죠. 워너의 입김이 세진 이유는 마블이 마블 유니버스를 창조하여 히어로 시장을 싹쓸이하자 DC 유니버스를 만들어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편집권이 감독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배급사에 있습니다. 상영관에서 적정 시간 내에 돌리기 위해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최적화된 방식으로 잘라 편집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감독의 의도와 많이 다른 작품이 나왔습니다. 감독도 문제였습니다. 감독인 잭 스나이더는 액션 연출, 멋진 시퀀스로 인정받는 감독인데 워너는 이런 사람을 논란이 구축한 암울한 배트맨을 만들 감독으로 앉혀놓은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차라리 샤잠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스티스 리그에선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마블을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 것이죠. 마블 유니버스가 성공한 이유는 오랜 시간을 들여
히어로 하나의 액을 구축한 후에 어벤져스로 합쳐냈기 때문이죠. 마블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나씩 소개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데 저스티스 리그의 경우에는 슈퍼맨과 배트맨은 나름 잘 구축이 되었지만 나머진 그렇지 않아서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아쿠아맨은 그 절정이었죠. 오히려 멀쩡히 구축한 갤가돗, 아니 원더우먼마저 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경을 모르는 캐릭터들이 하나씩 모여서 자기 배경을 설명하니 관객은 몰입하기 힘들고, 이런 캐릭터를 섞기 위한 배경에 배트맨을 집어넣으니 배트맨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조커를 보고 마블 유니버스 흉내를 내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워너브라더스도 같은 생각을 한 것인지 2022년에 개봉되는 더 배트맨은 조커와 분위기가 많이 비슷합니다. 원래 DC 유니버스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특별한 배트맨이었는데 조커의 흥행으로 인해 방향을 틀어 지금과 같은 작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각기 다릅니다. 이를 조커가 증명했으니 앞으로도 좋은 DC 캐릭터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봅니다.